Now, 95% of who you are by the time you're 35 years old is a set of memorized behaviors, set of emotional reactions, beliefs, perceptions, attitudes that run just like a computer program. 매일 아침 눈을 떠 어제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고 늘 사용하던 손가락으로 알람을 끄며 익숙한 경로를 통해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 일터에서는 어제와 다름없이 자신의 특정한 감정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늘 하던 방식 그대로 무의식적인 반응을 출력한다. So your brain, according to neuroscience, is organized to reflect everything you know in your life. Your brain is a record of your environment. It's a record, an artifact of your past. 매번 변하려 할 때마다 깊이 좌절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던 진짜 이유. 그것이 의지의 유약함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만을 붙잡으려는 신체의 생물학적 조종 때문이라면 어떨까? 그 거대한 무의식의 상자를 지금부터 열어보려 한다. 무의식의 상자.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현재가 아닌 과거의 유물이다. 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학습한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와 감정을 고스란히 저장해둔 하드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기체의 뇌 안에서 두 세포의 시냅스 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이 유도되면 한 세포 또는 두 세포 모두의 생물학적인 대사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1949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이 밝혀낸 신경학적 원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며든 관성을 지적한다. 처음에는 두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하고 느슨하지만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 사이의 연결은 조금씩 두꺼워진다. 충분히 두꺼워진 연결은 더 이상 매번 새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극이 들어오면 의식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행동을 출력해버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재뜨기도 전에 손가락이 알아서 스마트폰의 특정 아이콘을 찾아가는 그 순간은 사실 수천 번 반복되어 이미 두꺼워진 신경 연결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마치 출근길에 익숙해지면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우리 신체의 자동화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설계한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에 가깝다. 문제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거대하게 작동하는 이 고정된 신경 회로의 상자가 점차 개인이 지닌 완고한 성격과 정체성에 실제로 굳어진다는 사실이다. 더 위험한 지점은 그 굳어짐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매 순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것조차 이미 두꺼워진 신경 회로가 자극에 반응해서 먼저 답을 내놓고 의식은 그 답을 뒤늦게 내가 선택했다고 받아들이는 식이라면 사실 우리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반응에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어제 회의에서 짜증이 났던 이유 그대로 오늘도 똑같이 짜증이 난다. 그 순간 어제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은 경우 어제와 똑같이 반응하고 어제와 똑같이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 위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낸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점차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굳혀진다는 데 있다. 새해 다짐이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은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무의식 깊이 내재된 소프트웨어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고 무의식의 궤도를 이탈하려 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완고한 복병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각본을 온몸으로 수행해내는 신체라는 존재다. 주인의 도치.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다.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는 즉시 화학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감정이라는 형태로 느껴진다. 문제는 이 생각과 느낌이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맴돌 때 생긴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때문에 매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뇌는 그 불안에 맞는 생각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또 화학물질을 내보내 몸을 다시 불안하게 만든다. 저자인 조디 스펜자는 이 순환이 오래 반복되면 몸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알아서 기억하게 된다고 말한다. 앞선 생각과 관념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이번엔 감정이 굳어지는 과정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즉, 내가 아니라 몸이 주도권을 쥐는 주인의 도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무의식이 행동을 조종한다는 발상은 사실 새롭지는 않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다.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이 의식이고 훨씬 큰 몸통은 물 아래 잠겨있는 무의식이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그 물 아래에 머물다가 본인도 모르는 방식으로 다시 튀어나온다. 그의 제자였던 칼 융은 한 걸음 더 들어가 감정이 강하게 얽힌 기억들의 뭉치 자체를 콤플렉스라 불렀다. 이 콤플렉스는 마치 또 하나의 작은 자아처럼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비슷한 상황만 오면 자동으로 튀어나와 반응을 대신 결정해버린다. 다만 저자가 더하는 지점은 무의식이 몸에도 새겨진다고 보는 시선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변화를 원하지만 이미 과거의 부정적 화학 상태에 중독된 몸은 익숙한 영양분을 요구하며 의식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할 때 머릿속에서 거부 반응과 변명들이 밀고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몸의 완고한 생물학적 저항이다. 기존의 정신분석이 기억과 상징을 주로 다뤘다면 그의 주장은 화학물질과 신경회로라는 몸의 영역까지 본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스스로 고착화된 감정을 자신의 지울 수 없는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인간이 생존 모드에 갇혀 있을 때 이러한 신체의 저항은 극대화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삶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만들며 뇌와 몸의 에너지를 오직 외부 환경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데만 소모하게 한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적인 육체와 당면한 문제 속에만 가두는 물질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하인이었던 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의식을 지배하는 이 기묘한 도치를 인지하고 끊어내지 않는 한 어떤 노력도 결국 과거의 궤도 안에서 공전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 공전을 멈추고 게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인과율의 종말. 대다수의 인류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다. 돈이 들어와야 풍요를 느끼고 병이 나아야 온전함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야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는 믿음이다. 외부의 무언가가 먼저 바뀌어야 내면의 감정도 따라 바뀐다는 이 순서는 너무 당연해서 일말의 의문조차 품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핍을 느끼며 무언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 자체도 사실은 몸에 저장된 무의식적 패턴이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족함을 곱씹으며 내일은 다른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동안 정작 그 곱씹는 감정 자체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결핍을 느끼는 화학적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설령 외부의 무언가가 정말로 바뀐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필터는 여전히 결핍의 언어로 작동한다.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정작 그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은 굳이 깨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파격적 주장이 등장한다. 외부가 먼저 바뀌어야 내면이 따라온다는 통념과 반대로 내가 먼저 그 감정을 내면에서 살아내야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은 그리 낯설지 않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발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고 믿는다. 그러나 변화는 미래를 향해 힘겹게 걸어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의 문제다. 그 느낌을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장은 대중에게 흔히 신비주의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끌어당김으로 소비되곤 한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반응하여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식의 익숙한 서사다. 다만 다른 측면이 있다면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는 말 대신 저자는 양자역학과 양자장이라는 과학의 언어를 쓴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류 물리학계의 시선은 냉정하다. 양자역학은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를 다루는 이론이지 인간의 거시적인 의식이나 일상적 사건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복잡한 물리 법칙을 자기 개발의 언어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유사과학이라고 비판한다.
다만 이 비판과는 별개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하나 있다. 인간의 기계성에 관한 부분이다. 변화를 열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밑바닥에 결핍을 깔아두고 있다면 그 사이에 어긋난 만큼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는 무책임한 조언이다. 더 간절하게, 더 자주 그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처방이 반복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면으로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문제는 간절함의 농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면의 상태가 결과를 만든다는 말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그 사이에 있어야 할 행동이다. 무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의 전제이지만 그 바뀐 무의식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의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안 돼. 못하겠어. 너무 귀찮아. 내일로 미루자. 이런 오래된 머릿속의 습관을 부수는 것은 한 번의 강렬한 느낌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실제로 해내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다. 그 경험이 다시 신경회로에 새겨질 때 비로소 내면의 변화가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질문은 본질로 돌아오게 된다. 외부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과거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NPC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선택하고 그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플레이어로 살 것인가? 변화의 동력. 작은 행동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순간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된다. 대부분의 변화는 미리 결심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든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이별을 통보받은 다음에야 자신을 돌아보고 통장 잔고의 바닥이 보일 때쯤에야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통증이 턱 밑까지 차올라야 겨우 움직이는 존재에 가깝다. 문제는 이 관점 안에 숨어있는 함정이다. 통증이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통증이 변화를 강제로 끌어낸 것뿐이라면 어떨까? 통증이 가라앉는 순간 그 변화를 떠받치던 힘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상당수가 다시 체중이 늘어나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상당수가 몇 달 안에 다시 담배를 든다. 위기가 만든 변화는 위기가 끝나는 순간 위기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강한 인력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질병과 상실, 위기 같은 고통이 변화의 유일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고통으로 촉발된 변화는 고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영감이 원천이 된 변화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자칫 막연하게 들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신비로운 통찰이 아니라 훨씬 단순한 구분이다. 바닥을 친 뒤에야 알아차리는 사람과 바닥을 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사람의 차이다. 후자는 무언가 무너진 뒤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다. 이 차이는 의지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위기 앞에서 발동되는 의지는 누구에게나 강력하다. 죽음 앞에서, 파산 앞에서 인간은 평소라면 불가능했을 행동을 해낸다. 그러나 그 강력한 의지는 위기라는 외부의 자극이 공급해준 연료일 뿐이다. 연료가 끊기면 의지도 함께 꺼진다. 반면 위기 없이 스스로 방향을 트는 사람은 외부의 강제 없이도 작동하는 다른 종류의 동력을 쓰고 있다는 뜻이 된다. 결국 행동을 쌓아야 한다는 결론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던 셈이다. 그 행동은 위기가 와야만 나오는가? 위기 없이도 먼저 나오는가?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서면 대다수는 스스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답하기가 그리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위기 없이도 먼저 움직이는 그 영감이라는 동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NPC와 플레이어. 저자가 책과 강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이 있다. Your personality creates your personal reality. That's it. And your personality is made up of how you think, how you act, and how you feel. 그가 말하는 인격이란 어느 한순간의 기분이나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생각과 행동, 감정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는 결과물이다. 생각과 관념, 몸에 새겨진 무의식과 감정의 기억,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의 원천까지 결국 이 모든 누적이 합쳐져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틀을 완성한다. 이는 마치 게임의 캐릭터에 비유할 수 있다. NPC는 처음 만들어진 그 설정 그대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움직인다. 수백 시간을 플레이해도 같은 대사를 반복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주체적인 플레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누적된 플레이 자체가 캐릭터를 바꾼다. 새로운 장비를 얻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수백 시간의 플레이 기록이 처음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다만 우리의 현실과는 한 가지 다른 지점이 있다. 게임 속에서는 누가 NPC가 되고 누가 플레이어가 될지 이미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NPC가 될지 플레이어가 될지 설계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30년 동안 살아와 형성된 그 사람의 인격은 그 30년간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다만 그 싸움을 스스로 주도했는가, 외부 환경에 휩쓸려 선택한 결정인가가 차이를 만들어낼 뿐이다. 다만 이것은 우월함이나 특별함 같은 신분의 서열화가 아니다. 플레이어와 NPC라는 속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동값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나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으며 플레이어라는 개념이 흔들림 없는 고귀한 성자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인이 받아들인 사회적인 입력값과 그동안 누적해온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완고하게 굳어진 관념들이 쌓여 지금의 인격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므로 NPC를 벗어나 대단한 플레이어가 되라는 식의 비장한 퀘스트를 스스로에게 쥐어줄 필요는 없다. 유일한 퀘스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이 지금까지 무엇을 쌓아왔는지를 그저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 정교한 관성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이미 과거의 궤도에서 한 발자국 나아갈 여백을 얻기 때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저자 조 디스펜자는 1986년 철인 3종 경기 도중 차량과 충돌해 척추 6개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겪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매일 같은 시간 누워 자신의 척추가 회복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6주가 지나서야 잡념 없이 그 상상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고 그 직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해 10주 차에 다시 일어섰으며 12주 차에는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검증된 바 없는 저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전제로 삼는 95%의 인간이 무의식으로 행동한다는 것과 양자역학을 전제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간에서는 사이비나 유사과학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증명 여부나 주류학계의 비판과는 별개로 그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결국 주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의 인격이 스스로 주도해 쌓아온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저 환경에 휩쓸려 쌓인 반응의 누적인지를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새로운 삶의 주권을 회복할 내면의 여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책의 논쟁적 한계를 넘어서라도 끝내 붙잡아야 할 진짜 질문일지도 모른다.